윤석열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지금 아직까지 수사권이 있는 데서는 수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썰전이 나오실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박봉 아무리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윤석열 개인 한 사람만의 말만 진실이고 나머지 사령관과 김영현 장관의 말은 이런 방구도 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법원에 침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왜 개탄을 안 하세요? 왜?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딱 5만 아니, 예. 아니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5만 시 이거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진술 거부권을 쓰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직 국가원수이고 직무는 정치대가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말 것도 없고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어떻게 현역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하면서 딱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나머지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현역 대통령이 뭐 도주우리가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니까 관련자들 가령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전부 다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다 확보를 해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게 있다고 지금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하니까 이유는 겁니다. 청구는 이유 없다. 7자 판결이에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기각을 할 것 같으면 왜 기각을 하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줘야죠. 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그 앞에 전제가 뭐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명. 저도 영장전담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은 시킬 수 있어요. 발부할 때 범죄 사실 소명된다, 소명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는 쓰는 판사 있고 안 쓰는 판사 있어요. 그것이 소명되지 않았으면 기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았어요. 도주할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도주하지 않은 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도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일 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피의자한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재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A와 B의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면 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고 인정하는 사람이 처벌 안 받는 딜레마론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안에는 윤석열의 낮과 밤이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그거 아무리 뭐 김 빠진 몸 마냥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별일 아닌 것을 내가 판단을 잘못한가 보다. 파면을 안 당하려고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하는 얘기고 거꾸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측면. 그럼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면 어떤 측면이 되느냐.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반국가 세력인 종북 반국가 세력인 야당 세력을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두 개의 모순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 속에서 낮에는 윤석열이고 밤에는 안석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소환해도 나가지도 않고 체포 집행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조사에 응하질 않아요. 서울구치소 밤 하루 지내고 나니까 힘 빠져가지고 공수처 검사도 제대로 마주도 못하고 자기가 3, 4류 검사라고 폄하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인류 검사고 자기가 지휘했던 특수부의 검사들은 인류 검사고 설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진짜 게임도 안 붙어보고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영장이 발부됩니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서부지방법원에 나갔어요. 그래서 45분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수사권이 없다? 예. 애초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엉뚱하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놓고 검수완박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 사법 체계를 엉망으로 지금 흔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공수처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뭐가 윤석열 적법하게 피의자가 발부가 됐습니까? 소환된 공수처입니다. 어쨌든 제가 만든 셈인데요. 저는 그 적법하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어떤 재판을 받으세요 지금? 저 공수처법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국회법을 위반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저는 문을 막는 국민의힘 직원 PT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단순 무슨 사범으로 지금 4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어쨌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영상 메시지도 받고요. 자필 편지도 저희가 언론 통해서 받고 또 오늘도 역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어쨌든 옥중 메시지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묵비권이라는 게 현대 사법 네.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양대 권리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의 묵비권은 이중적 자아를 충족하는 실현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즉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안석열이라고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쓰이고 있다. 예. 그러면 한국의 사법 절차에 본인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는 그 절차에 협조하겠다. 협조한다는 것은 소환에 응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성역이 있지 않아요. 그거를 하면서 한다면 말이 되는데 그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편지 썼죠.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했죠. 그리고 SNS에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정당한 비상계엄을 했다. 이중적 자아 중에 내가 정당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 이 야당을 둘러싼 이 국회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하고 짓밟아야 된다는 얘기. 이 표현은 안 썼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 자아가 그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양반이 대한민국의 일국의 대통령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종의 자부된 행상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꾸 아까부터 정당한 비상계엄이다. 이걸 윤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우리 헌법학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요.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거예요. 또 잠깐 이건 좀 반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저 국민들이 우리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까 봐 비상계엄에 대해서 포고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신 비상계엄이든 5.17 비상계엄 확대든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만 알지 둘은 다 안 읽은 거죠. 그 얘기는 이따가 내가 저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했어요, 아까.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아니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다. 우리가 통치행위를 얘기를 하면 가장 최근에 통치행위로 판단받은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보냈다고 하는 4억 5천만 불. 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그건 통치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다른 뭐 통치행위 논란이 한두 번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가지고 과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으로 볼 것이냐. 그 민주당이 이제 내란이라고 말한 근거는 가령 포고령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진입을 한 행위 같은 그걸 하나의 근거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단의 그 하나의 선포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시각으로 이걸 다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제가 조금만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만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고령 1호에 소위 말해서 유신 계엄 때나 5.17 군사계엄 때나 두 군사계엄 때 포고령 1호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에 대한 1호 조항에 그 규제가 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란이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좀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사실은
불상사가 좀 있었죠. 큰 불상사죠. 예, 불상사가 아주 있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도 이렇게 이제 법원에 난입하는 경우는 이게 아주 드문 일이에요. 흔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추산으로 4만 4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현장에 한 10여 분간 아, 있어봤어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2030들이 의외로 많아요. 얘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물론 걔들이 법원으로 난입을 해서 뭐 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네. 안 되지만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바탕에는 이 쉽게 말하면 거대한 커넥션, 이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 법원까지 가담된 한쪽 이념에 그 설려버린 거대한 커넥션이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벌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의 표출이다?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진짜 내란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이제 분노 표출이다. 예. 저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 2030으로 이렇게 세대를 구분지어서 갈라치게 하시는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동행위, 이것은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요죄는 내란죄 다음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석동현 변호사 그분이 서부지방법원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두한 거다.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원영장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세상에 법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누굽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정치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광파하는 변호인들이 하는 이런 변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젊은 뭐 2030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김민전 의원이 그 뭐 유도했던 그런 백골단위는 뭐 듣기에도 민망하고 섬뜩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고,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체포하겠다고 7층 집무실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법원에 주로 7층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 법원을 에워싸고 심지어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판사를 잡아라 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건 그럼에도 땀을 불구하고 넘어간 일부의 과격 그 청년들이고, 실제 많은 젊은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돗자리 위에 앉아서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진짜 백골단과 다를 바 없는 수십 명의, 지금 한 90명 가까이가 지금 입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그 서부지방법원의 그 외벽은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거 때려 부시지. 경찰 그 방패 빼가지고 경찰도 상해 입히지. 이거는 단단히 잘못된 일이죠. 제가 민주당 쪽의 시위 현장을 쭉 지켜보면서 가령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서 꽁꽁 묶어가고 다니는 걸, 그런 걸 내가 전체 민주당의 모습을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죠. 예. 그 마찬가지로 일부 담 넘어간 그런 과격 청년들을 두고 전체의 보수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니 잠깐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말씀하시고 다 이런 사태에서 하셨으니까. 좀 배탄을 해주셔야 예, 되는 것이 말씀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민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 향방을 나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네. 있었는데, 그걸 일부 언론에서는 역풍이 분다. 실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주로 조사를 해서 네. 어느 정도로 바람이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데, 지금 MBS 조사라든가 갤럽이라든가 이런 면접 조사를 하는 걸 보면 드디어 국민의힘은 올라오고 민주당은 약간 내려오다가 들어붙었다가 역전이 되어버렸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전에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몰렸는데, 네네네.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너무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일었다. 그래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네. 저는 거꾸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니까, 그런데 법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이 폭동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긴장해야 될 거다.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 근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아예 실색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오죽했으면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민의 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앞으로 아니고 일주일 동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봐서 일주일 뒤에 뭐 뭐 소주예요? 소주와 삼겹살 사기. 제가 의도보다 자신 만만합니다.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20일 동안 재판을 네.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서울구치소가 지난번에 이제 그 조국 대표도 들은 얘기로 예. 거기가 난방이 안 돼서 너무 춥다,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컨디션이 예전에 이제 법무장관도 하셨으니까 예. 어때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서울구치소 일단 난방 문제, 적어도 난방 문제 크게 없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바. 난방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아주 춥지는 않다. 예. 아니 춥지 거기서 않다. 거기서 잠깐만. 하룻밤 안 잡았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예, 그렇게 휘황하지 마시고. 잡으셨어. 아니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어쨌든 두 번째 네. 보통은 일반 사범의 독방은 한 1평이 채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윤석열 피해자가 있는 곳은 3평 정도 3평 가까이니까 굉장히 넓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순간 온수기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특혜냐 뭐 아니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교정본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특수한 그러한 그 독고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호 문제 얘기하는데 우리 저 대한민국의 구치소든 교도소든 거기도 교정공무원들에 의한 개호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분에 있어서 뭐 사실 아니 나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현직 국가원수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 문명국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현직인데 감옥에 쳐넣은 경우가 과연 있는지. 아니,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 이러한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데 예. 그런데 그 과거 우리 서구의 문화사를 쫙 읽어보면 왕이 왕을 죽이지 못한다 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책이 있습니다. 왕이 왕을 죽인 경우는 엘자베스 1세가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19년 동안이나 유폐를 시켜놓았다가 도쿄를 목을 잘라요. 그 경우 외에는 왕이 왕을 죽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왕을 죽인다는 자체가 그 국가의 명예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진치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는 국회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국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대표는 이재명이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재명은 자기는 뜻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12개의 범죄로 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본인의 재판은 한없이 쭉쭉 늘어지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금 민주당은 총격전으로 최대한 가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절차는 일사천리에서 KTX급으로 구속까지 이렇게 됐는데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제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폭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고요. 자, 또 하나. 민주당이 정말로 오만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 이재명 대표도 오만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항소심 재판도 저는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기될 거라고 분명히 자신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정이니 민주당 독재니 그렇게 쓰시면 윤석열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윤 대통령 구속이 됐을 때 우리가 당장 가지는 의문은 그거예요. 왜 가령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12가지 범죄 혐의를 우선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도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방어권을 보장한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장되던 방어권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장이 안 되느냐. 잣대는 똑같이 되자 이거예요. 잣대를. DK 정의의 유신이 DK 아닙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두 눈을 가리고 이렇게 칼을 들고 서가 있는데 저울도 들었고. 예, 저울도 들고 있는데 눈을 왜 가리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 보고 좋은 판단하지 말씀이에요.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좀 그럼 잣대는 똑같이 떼야 되는데 왜 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장을 못 해주냐? 방어권을 보장을 안 한 게 어딨죠?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45분 동안 자신이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한 것이 방어권의 보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할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헌재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 확보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12.3계엄의 정당성, 진실 혹은 거짓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 포고령은 잘못 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 쪽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또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주장을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토론 평화를 위해서. 사실 원래 저 비상계엄의 그 알파요 오메가는 포고령입니다. 이 포고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포고령이 오르면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으면 그 비상계엄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고 포고령이 틀리면 그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 네. 아니라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자기한테 책임을 넘기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비상계엄 내란의 수계 우두머리가 김용현이란 얘기예요. 책임 전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극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다른 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다 허가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균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벌어진 거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저는 2말 3초, 2월 말 3월 초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빨리 그리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선 포고령 문제. 나는 그 이 포고령을 보면 처음부터 아주 좀 웃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전공의들 안 들어오면 처단한다는 조항까지 덧집을 걱정도 해놨단 있었죠.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어느 놈 만든 포고령이냐. 과거의 비상계엄에 포고령도 제대로 못 읽어본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인 그 진술을 보면 그 포고령을 준비를 한 것은 김용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다만 이제 김용현은 쉽게 말하면 결재를 했다. 뭐 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처음부터 이 비상계엄 자체를 아주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방향을 확 틀어버릴 생각으로 진짜 과거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비상계엄으로 여기지 않은 게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한단 취급하는. 말이에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가는 김용현의 정은 또 1월 23일 날 아마 신문을 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군 지휘관들 지금 이제 장성들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을 위해서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수방사령관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입니다. 한쪽은 뭐 총을 쐈어라도 문을 부수고 북힌 끌어내라. 한쪽은 뭐 도끼.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북힌을 끌어내라. 아주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술이 마치 꼭 들어간에 말을 맞춘 것처럼 되니까 연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잠깐만요. 나도 얘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면 지난번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윤 대통령은 나는 김용현을 통해서만 얘기를 했다. 이 얘기고 내가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그 국방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 옆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앉았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은 저에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한 사령관이잖아요. 이분만 유일하게 제일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옆에서 곽종근 사령한테 자꾸 신호를 하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 아닙니다. 우리는 TV 켜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나오더라. 특히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연기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군 검찰에 가지고 다 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금이 원래 저 실형을 받으면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분다고 그래서 실형 안 받냐? 이 사람들 다 실형 받습니다.
연금 못 받아요. 그 연금 문제 때문에 치졸하게 말을 맞춘다 이런 말을 윤석열 맞춘다는 건 변호인 틀린 얘기고. 측의 얘기는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아니 나는 그게 연금을 혜택을 받니 안 받니 그게 말이 안 문제가 되는 아니라 지금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오염이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염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지난번에 한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윤석열과 김영현 아니, 간에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윤 대통령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 수방사령관이나 곽중건 특수전사령관 말은 아니, 윤 전부 다 대통령- 사실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그러면 피의자하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 진술이 오염이돼가 있냐는 앞으로부터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전원책 선배님 내 변호사님은 말은 이런 수사를 하는데 변호사님은 아니, 잠깐만 이런 왜 수사를- 윤석열 말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다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 지금요. 아니 윤석열 예? 피의자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봐요. 그 무조건 그렇게 믿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첨예하게 이제 판사들의 다툴 판단이 거니 잘못된 이거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한번 왜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 윤석열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지금 아직까지 수사권이 있는 데서는 수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썰전이 나오실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아니 지금까지 왜 잘 윤석열 피의자의 계엄 적어도 비상계엄 아니, 말씀 하는 건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변제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박봉 아무리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윤석열 개인 한 사람만의 말만 진실이고 나머지 사령관과 김영현 장관의 말은 이런 방구도 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법원에 침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왜 개탈을 안 하세요? 왜?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딱 5분 아니 예. 아니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5분 쉬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자, 약간 분위기 또 이제 캄다운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화제인데요.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심판할 취지로 정부가 한 능력이 말이에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만 했으면 네. 조대현 변호사님 저도 압니다. 네. 에피소드. 제가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있는데 그 앞에 디일보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조대현 변호사님 맞죠? 그래서 제가 아니 조대현 변호사님이 어떻게 윤석열 피의자를 변호를 해?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보니까 조대현 변호사님이에요. 조대현 변호사님 미스터 소수설. 그분들이 성상이 이렇게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피의자를 변호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의 병이 깊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제가 존경하는 말 한마디만. 제가 일부러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꽤 많이 찾아봤어요. 중립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래서 참 얘기란 높이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다. 특히 국외 세력, 네네. 국외 외부 거기에서 세력. 제가 진짜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 연계된 부정선거다. 이런 첩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가 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 않느냐 아마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비상계엄의 한 원인으로 밝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가령 부정선거가 만약에 광활하게 그렇게 벌어졌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내부 고발자라도 나올 나오죠. 텐데 예. 왜 나오지 않았겠느냐 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난 그거는 좀 윤 대통령이 어디서 잘못된 첩보, 예.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니겠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 예. 그 우리 헌법상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이라는 그 자체는 네.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이리 와 수갑 채우고 그리고 수위를 꼭 입혀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명예를 땅에 쳐박아야 된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 변호사님, 차모 변호사님. 그분들 다 훌륭한 우리가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훌륭하면 훌륭하다는 증명을 해야죠. 자, 이 부정선거론 특히 뭐 중국인 90몇 명이 무슨 뭐 일국의 대통령의 지금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상당한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PPT도 아닙니다. 그냥 줄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소수파 우리 정말 저는 잠깐만. 이것은 도대체 병이 깊다.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게 보도가 된 일이란 말이에요. 스데일리인가 하는 그거 보십니까? 아니 안 일리가 나는 그런 게 띄워가지고 평양에서 나는- 침투했던 그것을 가장 최고 많이 쓴 나는 얼마예요? 스데일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자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로 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한 언론사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글쎄 아니다라는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한 미군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한 적이 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오늘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데일리 측과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도 그걸 안 믿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얘기가 다행이에요. 뭐 다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요.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과 관련해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뭐 대구시장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보수의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지금 다 생각하잖아요. 조기 대선이 멀지 않았다 싶으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보수의 대통령 차기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까지 맞고 홍카콜라였지 않습니까? 예, 홍카콜라의 그 힘은 나름의 객관성과 균형성이었잖아요. 그것이 사이다 발언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김이 많이 빠졌어요. 홍카콜라는. 아 근데 김이 빠졌다는 얘기까지는 조금 위험하죠. 아니, 저는 얘기할 수 보수의 있어요. 중요한 후보자인데. 김 많이 빠졌죠.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네. 두 가지 자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가벼운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느냐라는 불만도 있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정말 탱크로라도 짓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 한스럽다라는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바로 그 속에 이 사건의 위험성과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줄 평. 예, 한 줄이 아니군요. 예. 난 정말 한 줄 평만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문맹국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